마포나루 새우젓 축제가 성황리에 끝을 맺었습니다. 3일 동안 열렸죠. 저희 오늘 수아진의 진선배 아시죠? 톡토로들. 진선배를 모시고 같이 가을날을 너무 근사하게 산책을 했는데 왜 마지막이 또 새우젓 축제로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진 선배도 우리도 이 동네에 지금 10년 넘게 살았잖아요. 하나 씨는 9년째지만 저랑 진 선배는 거의 20년 넘게 살았죠. 넘게 여기 살았는데 새우젓 축제 한 번도 가볼 생각을 안 한 거예요. 18회나 된 큰 행사인데 이렇게 우리가 새우젓 축제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게 된 건 다 황피리의 오케스트라가 그 포문을 열어주신 분은 맞습니다. 황피리입니다. 진 선배님은 우리 황피리의 데뷔 무대 어떻게 보셨나요? 진짜 감동적이었던 것이 역시 황피리는 센터 본능이 있으셔서 지휘자님 앞에 바로 위치한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건 제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자리 배치가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앉게 된 건데 모두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휘자님의 오른손 앞에 너가 보이더라. 눈에 되게 띄는 자리였나 봐요. 선배도 깜짝 놀랐죠. 네. 저도 제가 저럴 실력이 아닐 텐데. 아유,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이란 건 모두가 자기 부분을,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근데 진 선배도 이 황피리 때문에 집 바로 근처인데도 18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새우젓 축제에 가게 되니까 재밌었죠. 진짜 재밌었어.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갔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집 근처에서 진 선배는 걸어서 오셨잖아요. 걸어서 왔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새우젓 축제를 경험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 사회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점점 흐릿해지잖아요. 도시 생활을 하고 이제 개개인이 되게 뿔뿔이 원자 단위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동네와 어떤 연결을 갖고 있다. 이 지역 사회와 이어져 있다. 이런 느낌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옅어졌는데 새우젓 축제에 가서 그 현장을 보니까 뭔가 정말 북적북적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계절을 기념하는 행사인 건데 왜 새우젓인가? 우리가 좀 새우젓 축제를 농담의 코드처럼 여둘톡에서도 몇 년째 언급을 했었잖아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깊이 와닿았던 게 지금 늦가을이잖아요. 김장을 준비하는 계절인 거예요. 근데 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김장을 하시는 주체들, 우리 각 가정에서는 어머니들, 아니면 요리하시는 분들이 좋은 재료를 확보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해요. 요즘은 그거를 양념을 해서 팔기도 하고 마트 가서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 전통적인 방식으로 김장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가을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겨울에 김장할 때까지 각 재료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 이 김장의 준비가 되게 중요한 행사였던 거예요. 근데 새우젓은 또 그 김장의 김치 맛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각 지역의 새우젓들이 전라도 충청도부터 시작해서 백기를 따라서 이 마포 나루터잖아 또. 이 배를 통해서 여기에 집결을 해서 서울의 각 지역에 공급이 되는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새우젓 축제라는 게 이 가을에 열리는 거구나라는 게 이 행사 속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면서 너무 이해가 된 거야. 황피리가 무대에 한번 서더니 새우젓 축제 엠베서더가 돼서 나타날 줄이야. 그러니까 마포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이제 마포를 이제 홍보하는 홍보대사라는 책임감이 막중해 보입니다. 거의 무슨 책에서 나온 거 줄줄줄 읊듯이. 아니 그래서
새우젓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우리가 약간 그 놀리듯이 웃던 그런 거를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 오케스트라의 그 동료 단원도 할머니의 지령을 받고 새우젓을 구매를 했더라고요, 현장에서. 예전에 어머님이 김장하실 때 김장의 시작은 새우젓부터 시작한다라고 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새우젓을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 사 놓고 맞아. 그렇게 준비를 김장을 하셨던 거 보면은 진짜 새우젓의 중요성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계절의 특수성, 그리고 새우젓이라는 게 이제 각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공급이 되는 그 과정을 또 그려보면은 우리가 이 어떤 계절의 흐름의 순환 속에 있으면서 또 서울에서만 모든 걸 편리하게 해결한다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음식들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느끼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새우젓 이야기로 시작하는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4화 진선배와 함께하는 가을 산책 편입니다. 톡갈 한번 갈까요? 이어 둘 톡토로 톡토로 톡 파워. 파워 잘하네. 게스트 중에 제일 박력 넘치는 파워였습니다. 자, 먼저 톡토로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진 선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수와 진 중에서 진을 담당하고 계시고 여둘톡에서는 이제 저희의 친한 선배로 자주 언급이 되는 존재이시죠. 저의 회사 선배로 저와 같이 패션 매거진에서 일을 하셨고 편집장까지 지내고 나서 지금은 플로리스트로 더해화라는 브랜드의 꽃을 만들고 계시고 그리고 해화연이라는 이름의 꽃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저에게 꽃을 가르쳐 주시는 저의 꽃 선생님이자 다양한 계절의 먹과 이 풍류를 알려주시는 그런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배 황진영입니다. 황진영 선배, 우리에게 선배면은 우리 톡토로들한테도 다 선배인 거 아시죠? 그럼요. 오다 가다 만나면은 진 선배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네, 이미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배 그 톡토로 투게더나 행사에서 네. 진 선배님 하면서 인사 받는 경우 있었죠. 가끔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더 해화의 해화연 플라워 클래스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톡토로이십니다. 근데 그 클래스는 얼마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작업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 꽃 수업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DM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정해진 뭐 한 달에 한 번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정규 클래스로 막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2달마다 이제 그 계절에 나오는 재료들 위주로 해서 소재들 위주로 해서 꽃꽂이가 됐든 아니면은 뭐 침봉꽂이가 됐든 하는 클래스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정규 프로그램이고 아니면은 이제 뭐 혼자서든 아니면 지인분들이랑 같이 클래스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떤 꽃들을 만지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좀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교동에 있는 더해화 스튜디오에서 네, 작업실에서. 네, 네. 작업실에서 요 지금 오늘 우리 소리째에 선물해 주신 이 가을 리스도 그 작업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한 3주 전쯤 가을 리스 만드는 클래스를 했었고 이거는 그때 이제 제가 데몬처럼 만들었던 리스 작업이에요. 이 가을 리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보통 리스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리스를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겨울 그렇죠. 리스. 근데 가을 리스를 선물을 해 주셔서 그 포장지를 딱 열었을 때 가을 리스라고 생각하면서 열었다가 와 너무 가을이야.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 가을의 정서가 여기 딱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메인 컬러는 약간 이 좀 빛바랜 이파리들의 노르스름해지는 그런 풀 색깔과 더불어서
오렌지 컬러?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메인으로 장식된 이 자그만한 주황색 열매들은 노박 덩굴 열매예요. 노박 덩굴. 네네. 이게 제가 이제 꽃을 배울 때 처음 접했던 덩굴이어서 가을이면은 항상 이제 꽃시장에 이 소재가 나오면은 구입해서 리스를 만들어요. 리스를 만들기에도 좋고 그냥 이제 이 덩굴이기 때문에 그 라인감을 살려서 가지 한두 개 정도만 툭 이렇게 해놔도 가을 분위기가 이게 거의 미니어처 감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는 되게 적합한 소재다 생각해서 가을 리스 만들 때 자주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같은 컬러감으로 이제 꽈리 그것도 꽈리. 드라이된 꽈리를 한 2개 정도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이 꽈리도 제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가을 열매 꽃꽂이에서 사용을 하고 좀 드라이된 거 이 질감이 좀 같이 매치되어 있는 소재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좀 넣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발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신 이 풀이 보리사초 아닌가요? 맞죠. 네, 저희 역시. 헤어형 클래스에서 사용한 적이 있는 소재여서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좀 드라이가 잘 되는 소재들은 제가 이제 드라이를 해 놓고 계절이 좀 지났을 때 그 클래스도 상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랑 좀 조합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이 각각의 소재들마다 이제 드라이되는 이제 형태들이 틀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얘가 어디랑 어떤 것들이랑 또 같이 함께 하면은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번 리스에는 얘네들을 좀 같이 조합을 하면은 가을의 뉘앙스를 좀 잘 살려줄 것 같아서 더 했죠. 이 마른 느낌과 색감이 정말 땅에 떨어져 있는 그런 낙엽들이나 단풍 든 그런 색깔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저희 작업실 문에다 걸어둘 텐데 볼 때마다 가을 정취가 물씬 풍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소리째의 이 리스가 가을에 함께하고 있다니. 그래. 지금 아름다운 선물이야. 갑자기 새우젓 얘기에 열을 올리고 말았지만 오늘 저희가 굉장히 근사한 산책을 했거든요. 산책 코스를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오늘 진 선배가 원래 잘 걷는 길인 거죠?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소리째랑 도보 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소리째에 와서 두 분을 만나서 제가 좋아하는 코스 한 곳을 같이 산책을 했는데 시작은 그 홍제천이랑 불광천이 만나는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해서 한강이 보이는 데까지 쭉 걸어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난지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난지공원에서 커다랗게 이제 분수광장을 지나서 이제 평화의 공원으로 올라가는 그쪽으로 향하는 다리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서면은 강변북로와 이제 한강이 그 풍경이 되게 도시적이면서도 뭔가 이국적인 느낌을 줘서 그 해질녘에 제가 좋아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오면은 또 이제 잔디밭, 엄청나게 큰 잔디밭이 맞아, 있고 거기 거기서 너무 이제 좋았어. 주말이면은 아이들 가족 단위로 많이 오신 그런 아이들 즐겁게 한때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고 그리고 나서 곳곳에 이제 예전 2015년쯤에 정원 박람회를 했을 때 만들어졌던 정원들을 좀 구경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 코스로 오늘 두 분을 안내했습니다. 선배가 좋아하는 코스긴 했지만 시작할 때 되게 욕하면서 시작했어요. 아니 홍제천이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근데 하나 씨랑 저도 뭐 집 근처기도 하고 작업실 근처기도 해서 자주 가는 곳인데 저희는 이제 한강에서 이제 홍제천 방향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강은 좀 탁 트인 게 멋이라면 홍제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는 나무와 이 바위와 천이 좀 야성적으로
아우러져 있는 그런 풍경이 도시에서 만나기 되게 힘든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 그 풍경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걸 싹 갈아 없애고 급기야 다- 시멘트까지 등장을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커다란 물길도 굉장히 좁혀놓고 시멘트로 그 양쪽을 바르면서 인공적으로 돌을 갖다가 배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 광경이 아름답지 않고 좀 조잡하기도 하면서도 이제 한여름에 물의 수위가 이제 높아지면은 이게 분명히 다 잠길 것 같은 불안한 감각도 들더라고요. 물은 물대로 흘러야지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말끔하게 재정비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멘트와 커다란 돌을 가지고 막아 놓으면은 그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줄기와 그 옆에서 살고 있었던 풀들, 꽃들, 나무들, 오리들, 네, 오리들과 외가리, 백로, 백로, 그 아이들이 공사 중에 자신의 터전들을 다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모습을 오늘,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산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 광경을 또 목격을 하니까 제 산책 코스가 조금 변경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야, 여기는 안타깝습니다. 이제 아웃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약간 기로에 서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깔끔하게 재정비를 하고 있어서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 깔끔하게 정비된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은 그렇게 자연 그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습도 그런 한 조각 정도는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산책을 할 때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뭐 여러 생명체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냥 콘크리트가 딱 이제 길섭에 등장하는 순간 그런 자연스러움은 또 사라지잖아요. 미감도 파괴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맞습니다. 물길 옆으로 자연스러운 풍경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의 심신도 안정이 되고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다 싶으면은 그거를 그렇게 반듯하게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반듯하다고 하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들리는데 규격화된 그렇죠. 약간 판에 박힌 그런 구역 정비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식물들도 풀들도 네, 맞아요. 왜냐하면은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년살이 풀들도 1년을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면 좋잖아요. 근데 요즘 각종 이제 한강변이나 불광천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봄에는 무조건 뭐 튤립이나 뭐 양귀비를 그냥 싹 일률적으로 심어놓고 그리고 나서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렇게만 보이면은 다양하게 우리가 잡초라고 불리는 것들도 봐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물들은 볼 수가 없고 그냥 정말 획일적인 그런 꽃들만 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의 선택권을 무시한 처사 같아요. 우리가 농경민족이라서 그럴까요? 막 씨를 뿌리고 심듯이 거두고 이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뭔가 하나요? 노는 꼴을 못 봐. 근데 오늘 같이 산책하면서 진 선배랑 같이 산책하면 이런 점이 참 좋아요. 못 보던 것들을 보게 되고 일단 진 선배는 산책로에 대한 감시관이 있기 때문에 진 선배를 따라다니면은 어디 뭐 어느 도시에 여행을 갔다. 그래도 멋스러운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식물은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식물의 상태가 아니라 얘가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어떻게 변한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니까 발견하고 상상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어져서 산책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오늘 저는 선배랑 같이 다니면서 이 계절에 10월 지금 말이죠. 10월 말에 빨간 열매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었어요. 그쵸. 맞아요. 빨간 열매도 많고, 네. 그 빨간 열매가 가장 자그마한 많죠. 오늘 이 노박덩굴 열매 크기만한 요런 맞아요. 열매들이 다양한 나무들에 이렇게 조롱조롱 맺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뭔지
딱 보고 알아본 거는 산수유나무 정도? 산수유는 좀 또 좀 더 길쭉하게. 크죠. 크고 길쭉한 열매인데 산수유나무를 알게 된 거는 또 문학작품을 통해서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죠. 눈밭을 헤치고 따오신 산수유 열매. 그거 읽을 때 산수유 알았어? 몰랐지.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이게 그 산수유였구나 하고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산수유는 노란색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란색 꽃이 이렇게 빨간색 열매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 자기만의 이제 산책로를 한 2-3개 정도 갖고 있으면은 그 사계절에 그 산책로에 있는 꽃들, 나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산책로가 어떤 산책로는 약간 산을 끼고 있는 산책로, 그리고 어떤 산책로는 이렇게 강을 끼고 있는 산책로, 강이든 천이든 이렇게 물을 끼고 있는 있으면은 산책로. 거기에 이제 자생하는 이제 식물들이 좀 틀리니까 뭔가 이제 그 식물의 폭도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은 얘기다. 여둘톡에서도 부자로 사는 법 같은 거 얘기를 할 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수치로 환원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경험이나 시각 같은 걸 가지는 게 부자로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자기만의 산책로를 2가지, 3가지 정도 가진 사람 이런 것도 부자로 사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익숙하게 다니는 뭐 몇 년 동안 다니는 산책로였는데 이제 처음 발견한 빨간 나무 열매를 단 식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 이름이 저희도 이제 몰라서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름이 피라칸사스 나무라고 정말 빨간 작은 열매들이 올망졸망하게 달려 있었던 나무였어요. 처음 들어봤어. 저도요. 공원에 다행히 표지판이 있어서 여기 주변에 심겨져 있는 이 식물들이 뭐뭐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게 안내판이 있는 덕분에 알 수 있었죠. 이런 거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오늘 왜 선배 이 나무는 참 특이하게 생겼네요. 그러면서 선배도 그래 이게 뭘까? 그러면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나무가 좀 몇 걸음 걸어갔더니 그 표지가 있었잖아요. 칠자화, 네. 칠자화라고 읽어야 될까? 근데 그 나무를 한번 발견하고 났더니 산책로에서 이제 그 나무가 쏙쏙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게 아는 재미겠죠. 그리고 혼자보다는 뭐 어떨 때는 혼자 걷지만 어떨 때는 또 2-3명 같이 걸으면 오늘처럼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냥 무관심하게 지났던 그 나무였을 텐데 오늘 하나 씨가 이 나무는 뭐예요 선배? 그렇게 얘기를 한 덕분에 저도 이렇게 이런 생김을 가진 나무가 있었네. 그게 이제 거의 바닥부터 줄기가 이렇게 뻗어 나간 줄기 여러 색이 상당히 밝고 2-3개가 그리고 약간 말랑말랑한 정도의 나무가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또 마침 그 옆에 안내판이 있어서 실자목이라는 나무도 저희가 처음 알게 됐고 피라칸서스도 처음 알게 된 그래서 2가지 알매 기쁨을 누렸던 산책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그때 우리가 같이 알게 된 나무잖아. 이렇게 되면 그게 또 추억이 되기도 하고 처음 알게 된 날도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선배는 원래는 잡지를 만들던 분이잖아요. 지금은 플로리스트잖아요. 네. 약간 무려 국가 공인 플로리스트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봤습니다. 자격증은 몇 살에 딴 거예요? 제가 이제 꽃과 이제 자연을 좋아했죠. 원래부터? 원래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패션지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식이나 이런 패턴이나 이런 거에 꽃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마감이 끝나면 2-3일 정도 이제 휴가를 가지면서 여행을 참 많이 다니면서, 걷는 여행을 또 좋아하고 그리고 선배가 황피리도 끌고 전국에 맞아요. 어디로 막 데리고 갔었다고. 많이 저는 데려다녔죠. 국내 여행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진영 선배가 이제 마감 끝나면 한 번씩 뭐 이번에 어디 가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가게 된 지역들이 꽤 있었고 그리고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게 선배가 이제 꽃과 식물들에 관심이 늘 있었던 것과 또 맞닿아서 마당이 딸린 집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네. 그 마당이 넓지는 않아도 마당에 다양한 식물들이 꽃을 피우고 할 때 그 계절에 맞춰서 초대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앵두 열매가 맺힐 때 초대를 해서 이 식탁에 잔가지를 이렇게 꽂아서 꽂아놓고. 장식했었죠. 그리고 따서 모란이 먹기도 하고. 네. 마당에 모란이 피었다 구경 와라 해서 음. 같이 이제 모란을 보면서 와인 한잔 하고 집에 갈 땐 그걸 또 잘라서 한 송이씩 나눠주고 그런 먹과 풍류를 옆에서 누리게 해주신 선배입니다. 멋스러운 선비 같은. 이런 선배가 있다는 것도 또 내가 굉장한 부자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런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잡지의 인생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그게 일반 몇 년쯤이었어요? 2017년 네, 그리고 일반 회사에 잠시 들어갔다가 이제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계속 좀 나이가 들어서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심을 했고 이렇게 뭐 산책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마당 있는 집에 살았던 경험들 그리고 꽃을 나누어 주고 했었던 그런 모든 그런 경험들 시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꽃을 하는 걸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19년도쯤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약간 좀 뭔가 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연하게 이제 세밀화 드로잉을 좀 배웠고 그때가 이제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을에 계절이. 계절이 그래서 단풍나무 이제 떨어진 단풍나무 한 개 두 개 이제 주워서 그걸 이제 보면서 이제 세밀화를 그렸었는데 그때 너무나 당연한 거를 깨달았던 게 한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잎들의 생김이 다 다르구나. 그리고 여름에는 초록의 색깔이었는데, 가을에 떨어진 낙엽들은 색깔이 다 좀 틀려요. 어떤 거는 뭐 진한 주황색 빛이 있는 것도 있고, 하나의 느티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나뭇잎도 다 틀린 걸 보니까, 나이가, 가을이라는 나이대가 내가 접어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마음에 싹 다가오는.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가 선배 한 40대 후반? 중간 그렇죠. 후반? 40대 후반. 이렇게 나이가 공개되나요? 저희 나이가 이미 공개돼 있어요. 어차피 우리 선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을이라는 나이대에는 내가 가진 색깔, 그동안 나 안에 축적된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게 자연스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에 이렇게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시간 좀 갔다가 자연스럽게 꽃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기억해 보면 제가 선배를 잘 모를 때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잡지사 선배가 살고 계셔. 그러면서 한두 번쯤 뵙고 인사하고 근데 선배를 마주치게 된 게 항상 길에서 산책하고 있는 선배를 그랬나요? 지나가다가 인사하고. 맞아. 그리고 속도가 정말 빨라. 네. 걸음걸이가 되게 빨라가지고 선배 이렇게 불러서 잡아야 되는. 맞아. 그래서 가끔 마주쳐가지고 잠깐 얘기 나누고 이제 갈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플로리스트나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와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힘만으로. 그래서 와 선배 꼭 저기 붙었으면 좋겠고 참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은 선배랑 나랑 좀 비슷한 시기에 잡지사를 그만두고 맞아요. 또 다른 분야의 회사로 이직을 했다가 오래 다니지 않고 다른 길을 찾게 된 그 커리어의 경로도 비슷하죠.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그럴 때 선배가 너무나 용기 있게 그리고 정말 자신을 잘 알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것을 해야겠다는 좀 심지 있는 선택을 해나가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두렵죠. 그러니까
늦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조바심은 나고, 과연 이제 나의 손에 이게 이제 계속 차곡차곡 익숙해질 텐데, 익숙해지는 데는 또 시간이 이제 필요하고, 그 전에 제가 중도에 또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럴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꽃이라는 게 계절에 제가 막, 이 꽃을 나는 1년 내내 만지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할 수 없는 게 딱 꽃시장에 한 2, 3주 나왔다가 또 이제 그 계절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페이스를 나의 페이스로 100% 가질 수는 없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빨리 지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인이 또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꽃이 뭐 9월 말에 만났고 이제 헤어지면은 또 1년을 또 기다려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 그럼 나는 이 꽃 나올 때 올해는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 만나자. 내년에 또 만남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년 내내 나와. 그러면 막 하다가 그냥 지치고 나 싫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대상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갈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이제 좀 느릿느릿한 사람이기도 하고. 동의하시나요, 황필이? 아니요. 어디가 느릿느릿해? 네, 뭘 해도 항상 되게 빠르게 하시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그 얘기가 참 좋네요. 근데 그 얘기는 알겠어. 선배가 일을 할 때 착착착 일을 하는 분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내 페이스대로 할 수 없고 기다리고 수능해야 되고 네. 1년 기다렸다 또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 너무 반갑죠. 그런 거에 내가 따르다 보니까 근데 그것을 조바심 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근데 그 기다림 자체가 또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느긋하다는 게 느릿하다는 게 또 어떤 말인지도 알겠어. 근데 그렇게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체니까 식물들이 어떤 시기에만 나에게 와주고 또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조금 더 이게 내 눈앞에 주어질 때 감사하면서 집중하게 해주게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선배가 일하는 있는 거죠. 태도를 봐도 그게 느껴지고요. 오늘 우리 산책하면서 저희는 또 잘 몰랐던 것들을 선배 덕분에 알게 된 게 귀룩나무? 네, 귀룩나무. 이름도 특이해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나무를 보면서 매치시킨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귀룩나무를 봤고. 그리고 홍제천에 내려가자마자 처음 마주친 나무를 보고 오디나무라는 걸 선배가 알려줬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식물에 대한 이해의 단계가 좀 낮은 편인 것 같은 게 열매가 달려있거나 꽃이 피면 뭔지 알겠어. 그래 저거 벚나무지. 그리고 오디나무도 여름에 열매가 열렸을 때 막 까만 열매가 떨어져서 그 주변에 막 으깨지고 하니까 그래 맞아 저게 오디나무지 하는데 그 열매나 꽃 같은 개성이 사라졌을 때는 또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헷갈리고. 기억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아이를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것은 선배가 프로 산책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자주 같은 코스로도 많이 산책을 다니니까 그 자리에 아래에 떨어져 있던 까만 열매와 지금 그 자리를 기억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같은 코스로 계속 산책할 때의 재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나무 같은 경우는 오디가 달렸을 때 외에는 되게 특징적인 거는 다른 뭐 산수유나 이런 거에 비해서 별로 없거든요. 근데 딱 그 자리에 산책로를 까맣게 물들이는 그 오디나무가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오늘 잘난 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아까 이름을 알고 나니까 눈에 엄청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알기 위해서도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오늘 이름을 또 까먹었는데 그 강아지 풀 확대해 놓은 것 같은 슈크렁 맞아. 그 슈크렁도 슈크렁인지 수크렁인지 다시 한 번만 찾아볼게. 수크렁이라고. 정확히 찾아보니까
수크렁이네요. 수크렁. 수크렁도 이름이 되게 생소하잖아요. 이게 불어인가? 슈크림 같은. 슈크렁? 근데 이 이름을 알고 나니까 강아지 풀 확대해 놓은 것 같은 그 수크렁이 엄청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지금 엄청 많이 이제 천변이나 이런데 많이 보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꽃시장에도 많이 갈대, 나오고. 억새 막 이런 애들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름을 알기 위해서도 어떤 노력이 필요하듯이 또 그 자리에 있는 나무가 꽃이나 열매 같은 개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그 아이를 기억하는 것도 또 의식적인 노력이잖아요. 우리가 산책하면서 나를 둘러싼 이 세계, 이 동네의 자연들과 또 깊숙이 교감하면서 더 깊은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공부와 노력이 확실히 필요하네요. 맞아요. 의식적으로. 선배는 그러면 그때 그 세밀화를 그리면서 개체들을 많이 관찰하고 했을 때에 그 경험이 지금 산책할 때 식물을 보고 또 알아보고 관찰하고 하는 데에도 영향을 줬겠네요. 네. 아무래도 잎의 끝에 생김새도 다 틀리고, 그리고 잎 자루라는 부분들도 나무들마다 이제 다 이파리마다 다 틀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꽃시장에 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소재가 이제 지금 좋은 거를 골라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보는 눈도 많이 계속 이제 트레이닝이 되는 거겠죠. 제 스스로가. 같은 어떤 꽃이든 소재든이라도 소재라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맞다. 거를 제가 가지고 와야 되는 거니까 그 수산물이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뭐 이파리의 색깔들, 그리고 꽃잎의 탄력, 그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눈도 자연이 더 성장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산책하면서 또 알게 된 것은 왜 수국 중에 어떤 거는 이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커다란 솔방울 모양처럼 이렇게 원추형으로 생겨서 꽃이 펴 있는데 그대로 말라 있는.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조경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게 그 에나벨 수국이랑 라임라이트 수국인데 얘네들은 정말 그 라임라이트 컬러 연한 그 연두빛으로 시작을 해서 조금 그게 옅어지다가 그리고 거의 한 11월 말쯤 되면 조금 붉게 또 물드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라이가 되는 그 수국이어서 되게 또 그만의 멋이 있는 수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국은 초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불두화로 시작을 해서 이게 수국 종류로 이제 뭐 분류도 할 수 있겠지만 초여름부터 해가지고 쭉 그 다양한 품종으로 수국을 즐길 수 있는 거. 맞아요. 에너벨 수국은 가을까지 길게 늦가을. 이어지더라고요. 다니면서 저건 뭘까라고 늘 생각을 했었는데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름을 알게 되고 이름을 또 알고 나니까 더 많이 보여. 오늘도 그렇죠. 또 그랬어. 근데 또 잊어버린다. 저희가 한 그래서 달에 또 한 번 산책을 만나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해화연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꽃 재료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오셔서 꾸러미를 풀어놓으면 막 엄청 두뇌가 풀 가동되는 거야. 이거 몇 달 전에 봤던 건데 이거 이름 뭐더라? 막 이러면서. 근데 또 우리 수선배랑 저랑 같이 배우잖아요. 수선배는 또 모르면 모른다고 다 털어놓고 선생님한테 혼나는데 저는 또 정답 맞추기에 약간 혈안이 된 성격이잖아요. 어떻게든 막 떠오르는 뭐 발음 한 글자가 있으면 막 찾아보고 이거 맞다 이러면서 막 맞추려고 하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오늘 산책할 때도 수크렁도 저희 수업 때 썼었던 맞아요. 소재고 엽기도 썼었죠. 맞아요. 엽기는 엽기. 제가 또 네네. 알아봤습니다. 네네. 근데 엽기 같은 것도 길에 되게 흔하게 있는 그런 맞아요. 잡풀 같은 식물인데 꽃꽂이 할 때 그렇게 쓰니까 또 멋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꽃꽂이, 그러니까 원예종으로 또 개량이 된 것들은 더 이제 뭐 선명하거나 존재감이 조금 더 있게 나오기도 하고. 톡토로 여러분 역귀가 아니라 역귀입니다. 역귀와 수크렁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길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식물인데 그 말은 곧
걸어 다니다가 친구들과 있을 때 니네 이게 뭔지 아니? 이건 수크렁이란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 있다는 맞아. 뜻이죠. 근데 꽃 이름, 나무 이름 많이 알아서 잘난 척하는 거는 좀 좋은 것 같아. 맞아. 세상을 보는 그 해상도를 더 높여주는 그런 친구니까요. 오늘 그렇게 개소나무 향기도 한번 맡아보고 벌써 꽃눈을 준비하고 있는 백목련의 그 꽃눈도 보고. 그러니까 벌써부터 진짜 봄을 준비하고 일을 있더라고요. 일찍 준비하는 아이들이 또 내년에 제일 빨리 이제 목련 같은 경우 꽃을 피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작하는 스타팅 포인트가 진짜 이른 거죠. 그러니까 귀룩나무도 아까 얘기했는데 귀룩나무는 제가 그러니까 안산 자락길 산책할 때 처음 알게 된 나무예요. 근데 그 아이는 진짜 이른 봄, 그러니까 2월 말, 3월 초에 이미 초록 잎을 꽤 많이 이제 그러니까 틔우는 나무여서 되게 인상적인데 어느 날 가을에 산책을 하는데 그 나뭇잎을 다 떨군 거예요. 거의 되게 10월 일찍. 초쯤 되었을 때. 다른 나무들보다 좀 타이밍이 좀 일찍. 그래서 일찍 또 삶을 시작한 아이는 또 겨울잠을 또 일찍 자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의 타이밍이 다른 각자의 거네요. 타이밍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깨닫는 게 그게 이제 산책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들, 뭐 남천이나 화살나무 그런 애들도 가을에 접어들면서 색이 너무 예쁘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열매 색깔도 그렇고 그래서 빨갛게. 앞으로 한 11월 초 중순까지 너무 추워지기 전에 이 아름다운 가을의 색채감을 길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근데 선배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잖아요. 네. 근데 진짜 오늘 소름이었던 게 산책하면서 어떤 귀여운 열매를 보고 저희가 이거 진짜 귀엽다 그러면서 막 만져도 보고 약간 짓이겨도 보고 했던 맞아. 그런 작은 열매가 초록색의 도토리보다 살짝 작은 아주 동글동글한 그런 열매인데 처음 보는 거였어요. 우리 셋 다. 이게 뭘까?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소리째에 와가지고 선배가 가져온 책을 딱 펼쳤더니 바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 열매가 딱 있는 거예요. 쪽 동백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게 너무 많아요. 이 책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오늘은 빨간 열매를 주었습니다. 라는 책이고 글과 그림을 황경택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세밀화 드로잉 할 때쯤 이런 열매들 그리고 나뭇잎들 이제 드로잉을 하면서 식물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찾아보면서 그때 딱 눈에 띄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빨간 열매를 주었다고? 이 제목이 이제 좀 첫 눈이 갔고 그리고 여기는 주로 이제 열매들의 생김 그리고 나뭇잎의 생김을 이 황경택 작가가 드로잉으로 그림으로 자세하게 묘사를 해 주셔서 이것만 갖고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의 열매의 생김들, 이파리의 생김들을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책입니다. 책을 펼쳤더니 이런 문구가 인용이 되어 있네요. 나는 깨달았다. 그려보지 않고는 진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나 진정으로 못 보고 있는 거였구나. 이게 우리가 사진을 너무 편하게 맞아요. 찍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그냥 찍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찾아봐야지 내지는 내가 지금 눈에 본 거를 사진으로 담았으니까 내가 다 기억을 했겠지라고 되게 쉽게 내 시각을 저장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외주를 쉽게 주다 보면은 정말 세밀하게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 되게 공감하는 게 제가 또 오케스트라에 저의 모든 여가 시간을 바치게 되기 전에 그림을 살짝 또 배우러 엄주 작가님 화실에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간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해화연을 꽃 수업을 받고 나름 어떤 조형적인 미감이나 색채 이런 걸 신경 써서 꽃을 꽂는 게 되게 소중한 경험이니까 이 꽃을 그냥 사진만 찍지 말고 그림으로 좀 그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한 2번 정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초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너무 멋지게 그렸어요. 그때의 꽃꽂이를.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또 마음 잡고 다시 해화연에서 만든 꽃을 그림으로 옮겨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꽃꽂이 한 거나 꽃다발 만든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면은 붓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여둘톡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네. 이 필담이라고 해야 할지 화담이라고 해야 될지 부녀의 대화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게 이제 또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도 식물 지식이 늘어가고 계시겠죠? 식물 지식이 늘어가시는 건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아버지도 되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루틴이 하나 생기셔서 거의 이제 점심시간 전에 그림을 완성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루틴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서예 하시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민화 그림도 좀 약간 이제 취미로 배우시기도 했고 하셨는데 네, 연세가 많이 이제 드시면서 인지장애가 살짝 이제 오셨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제 조금 루틴하게 하는 그러니까 취미들을 좀 많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꽃 작업한 거를 이제 보내드리고 하면 아버지는 또 이제 딸이 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시고 보고 그리고 가끔씩 평가도 해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별 5개. 제가 만족스럽게 작업했었던 것에 대해서 되게 귀신같이 이 꽃꽂이는 멋지다. 그렇게 짧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그림을 그려주시죠. 야, 너무 멋지다. 정말 되게 좋은 부녀 간의 루틴이고 또 부모님이랑 점점 대화거리도 약간 떨어져 가기도 하고 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지만 병원 가라는 잔소리 외에는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도전적인 과제를 창의적으로 몰입하실 수 있는 숙제를 가볍게 내드리고 또 그걸 확인하면서 서로 이제 연락하면서 오늘은 잘 지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아주 좋은 소통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계절마다 제철의 식물과 꽃에 대해서 민감한 선배인 만큼 또 계절의 제철 먹거리에 대해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누리시잖아요. 네, 너무 관심 분야입니다. 나 예전에 선배가 굴과 뭐가 만나는 때에 파스타를 한번 냉이요. 해먹는. 냉이. 나는 그 얘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맞아. 그러니까 굴은 이제 봄이 되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늦겨울까지 먹을 수 있고 냉이는 이제 고철에 완전, 나오니까 예. 그걸 같이 해서 파스타를 먹으면 맛있다 이 얘기를 했었네. 그게 교집합이 교집합이 되는 하나는 그때. 작별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시절에 먹는. 그래서 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뭐 무엇의 제철은 몇 월부터 몇 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그 교집합에 그거를 함께 그치. 내가 섭취하면서 요리를 해서 먹는 걸로 그 계절에 예를 갖춘달까? 약간 그럼, 한 단계 위에 있지 않아?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메뉴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우린 그래서- 따로 먹을 생각만 하잖아. 굴 그러니까. 따로 냉이 따로였는데 그래서 이 선배가 진심이구나라는 점점 생각을 박사야. 했죠. 그 별명은 또 다른 지인한테도 또 들었던 별명 중에 하나. 그러면 쩝쩝 박사로서 이제 가을에 맛있는 음식 몇 개 추천해 주시죠. 제가 작년에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른의 음식이다, 할머니의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호박죽. 노란 호박, 노란 애호박 나의 말고. 늙은 호박으로 만든 호박죽.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잘 가끔 사 먹기도 했지만 내 손으로 호박죽을 만든다라는 거는 또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너무 단단해서 손질하기 힘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정식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장 보러 가는 곳 중에 한살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잘생긴 늙은 호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러면 내가 호박죽을 한번 도전을 해보리라. 그리고 호박죽은 이제 한번 하면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카한테도 주고 아버지한테도 갖다 주고 할 생각으로 호박죽을 이제 레시피를 찾아보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네.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 어떻게 다듬는지가 궁금해. 일단 제가 그 모든 과정을
해본 결과 호박죽은 다듬기만 하면 된다. 예, 예. 왜냐하면은 호박 껍질을 까는 게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호박을 잘 씻은 다음에 감자 필러 같은 걸로 껍질을 깐 다음에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그거를 이제 물을 조금 붓고 소금을 좀 넣은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만 끓이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감자 으깨는 그 기구로 쉽게 으깨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약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찹쌀가루 정도 넣으면 되는데 근데 그 공보다는 저한테 좀 기쁨이 너무너무 컸던 게 그 호박을 만지면서 나오는 향? 호박 향 그리고 색깔이 그러니까 호박죽이 이제 끓어가면서 집안을 이제 감싸는 그 공기가 너무 푸근한 약간 구수하고 달큰한 그런 공기를 만들어줘서 올해도 제가 이제 호박죽에 도전을 할 거고 이미 큰 호박 하나 지금 제 부엌에 있습니다. 아, 사다 놓으셨어요, 벌써? 그거는 춘천에 제가 또 잘 가는 그곳에서 이제 나는 생산자들이 거기서 이제 파는 농협이긴 한데 거기는 조금 로컬 마켓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제철에 나오는 그 식재료를 가끔 거기 있는 친구가 저한테 갖다 주는데 거기는 재밌는 게 이제 그러니까 영수증을 이제 친구가 사서 보여주면은 거기에 생산자가 찍혀요. 생산자분의 이름이. 네. 누가 키운 호박이다. 그러니까 그 뭐 호박 가격 뭐 5,000원이다. 그러면은 그 옆에 호박하고 그분의 성함이 찍혀 있는 거예요. 황진영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아 이분은 춘천에 사는 이분이 기른 호박. 이기 때문에 뭔가 더 익명성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온 호박이 누군가가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이 키웠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연결되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뭐라도 잘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네. 뭐 나물도 거기서 이제 구매한 나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대하면서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호박죽 만들면 두 분에게도 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혜잖아요. 아니 진영 선배는 진짜 신기한 게 갑자기 또 어느 날 뚝딱 막 간장게장도 담그고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집에서 좀 해먹는다라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도전 정신을 요하는 그런 메뉴들에 되게 도전을 잘해. 간장게장은 또 정말 왜냐하면 대단한. 그러니까 요리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매거진에 있으면서 거의 20년을 할 수 있었던 동력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준비를 해서 결과물까지 책임을 져야지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꽃도 제가 이제 꽃시장에 가서 재료를 준비를 하고 손질을 하고 그 주문을 주신 분 아니면 클래스에 오시는 분에 맞게 이게 모든 세팅을 제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결성까지 제가 이제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요리도 마찬가지. 모든 게 단계가 다 직접적으로 보이고,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만큼 결과물이 나오는 거. 누구에 의해서 이게 왜곡될 수 없는 그런 일을 제가 선호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요. 요리를 할 때도 특히. 완전히 이 작업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내가 주도권과 결정권을 가지고 다 완전하게 해낼 수 있는. 요리도 진짜 그런 작업이네. 꽃 작업도 그렇고. 근데 그 얘기가 참 좋다. 호박죽을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더라가 아니라 호박죽을 끓이는 동안에 내 집안에 차는 그 공기가 너무 기분이 달라지고 그런 거는 상상을 해보게 해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경험한 그 기쁨이 진짜 컸어요.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도 그 경험을 다시 한번 하고 정성껏 만든 호박죽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된다. 또 가을이면 요거는 한번 먹어야 된다.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낙지를 찾아 먹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낙지는 뭐 사계절 나누긴 하는데 왠지 이제 찬바람이 불 때 연포탕으로 먹는 낙지. 아, 음. 따끈하게 네. 맛있죠. 그래서 그냥 정말 맑은 물에 낙지를 이제 투하해서 야들야들한 이제 낙지를 씹는 맛. 그걸 먹으면 왠지 따뜻해지고 왜 낙지 먹으면 이제 힘이 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기 전에 낙지 연포탕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술 한잔 하면서 연포탕 먹는 게 저의 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를 더 꼽는다면 버섯. 버섯. 네. 버섯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송이 같은 경우는 진짜 향이랑 이런 게 너무 좋고 해서 이제 송이 버섯도 좋아하지만 그냥 제일 일상적으로 먹는 버섯 중에서 좋아하는 거는 표고버섯. 네, 그래서 이제 가을에 그런 뭐 직거래 마켓이 열린다 하면은 이제 버섯 사러 잘 가요. 그래서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주 일요일에 그 명동성당에서 도농 한마당 잔치라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직거래 장터처럼 장이 열리고, 그리고 12시 정오 미사가 봉헌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생산자와 이런 모든 자연의 이런 거를 영위하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그런 미사가 같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행사네. 톡토로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되게 그 노고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서 올 수 있는. 네. 그때 샀었던 표고가 잊혀지지 않아서 올해도 가서 표고버섯을 사서 선배는 1년 내내 바쁠 거야. 네. 사서 이거를 이제 일부는 그때 조리해서 먹고 그리고 이제 슬라이스해서 말린 다음에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제 불려서 요리할 때마다 쓸 생각이에요. 과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과일은 제가 선호하는 건 이제 사과는 워낙에 이제 익숙하게 많이 먹었던 거고 특히 감 좋아해요. 씨 없는 연시감. 방금 저희가 먹었죠? 해치우고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 산책 끝내고 소리째로 오기 전에 그 산책의 마지막 지점이 마침 우리 황필이가 공연을 했던 평화의 광장이고 거기서 전어 냄새가 숯불에 이렇게 석쇠에 굽는 전어구이의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었잖아요. 거기가 전어구이가 제일 줄이 긴 게 그 연기에 사람들이 다 홀려서 맞아요. 이거 안 먹으면 큰일 우리가 날 며느리는 것처럼. 아니지만 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는 게 사람들이 전어회로 착각하고 나는데 전어구이 냄새다 이런 얘기들 하죠. 그래서 전어구이를 저희가 막 사서 먹었는데 이야기의 시작도 끝도 새우젓 축제였습니다. 그러네요. 선배가 감을 고르는 사이에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사과 품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몽사과. 이전에 엄청 여둘톡에서도 가을 한담 때 추천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가몽사과가 요즘 좀 유행을 타서 그런지 아니면 재배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좀 사와서 같이 녹음 전에 우리가 나눠 먹었더니 확실히 좀 맛이 응축된 맛이라고 할까요? 그 육질이 단단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좀 진하게 느껴지고 껍질은 좀 거칠지만 그래도 또 그 거친 어떤 색깔과 반점과 약간 마른 듯한 무늬 같은 게 되게 가을스럽기도 해서 오늘 가몽사과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또 깊은 가을을 느끼기도 했네요. 그리고 밤 한번 먹으면 참 좋죠. 그치. 밤 근데 까기가 삶아서 까는 게 너무 귀찮아.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밤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우리 가족들 중에 내가 밤을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밤을 자주 삶아주고 쪄주고 그랬는데 근데 커서는 어릴 때만큼 그렇게 막 찾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밤을 가을에 한번 먹고 지나가면 좀 덜 서운한 느낌이 드는. 옛날에 할머니 집 가면 항상 맞아요. 밤 져가지고 항상 이렇게 반으로 스푼, 맞아, 조그만 스푼으로. 티스푼으로 이렇게 주시고. 떠먹고. 예, 예. 그리고 딱 갈랐는데 갑자기 벌레가 나오는 경험도 있죠. 맞아, 맞아. 그 공주 밤이 유명하잖아요. 공주에는 알밤 막걸리도 있고. 근데 공주 밤이라고 해서 아주 좋은 등급의 밤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한번 쪄서 먹어봤는데 진짜 다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북토크 가서 사왔잖아. 옥광밤인가요? 옥광밤 맞아요. 맞아. 공주에 북토크하러 갔다가 저는 지역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 지역 농협을 들려서 거기 특산물이나 아니면 특산물이 꼭 아니라 해도 서울에서 구해 먹는 농산물보다 좀 신선하고 쌀 때가 많아서 쇼핑을 좀 해서 오는 편인데 그때 이제 김원비 작가랑 이현실 장수님이랑 셋이 갔는데 아무도 공주에 갔는데 밤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사와가지고 쪄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죠.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잣. 근데 잣이 냉동했다가 먹을 맛이 없는데 이제 햇잣을 되게 신선할 때 살짝 후라이팬에 구워서 먹으면 또 너무 맛있죠. 안주로도 너무 좋죠. 소금만 살짝 해가지고. 요런 게 또 풍성해지는 게 가을의 맛이네요. 오늘 가을의 정취, 맛과 멋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 그리고 저희에게 근사한 산책 코스를 알려주신 진 선배, 황진현 선배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둘톡에 또 톡토로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요. 출연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 소리째 와서 이제 녹음할 생각하면서 한 2주 전부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예전에 가을 한담 두 분 얘기한 것들 그리고 말하기의 기술 또 여러 회차를 복습을 하셨군요. 다시 복습을 하며 모범생이야. 저 제2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도착해서 산책을 같이 하면서 또 오늘 할 얘기들 그런 것들 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전어에 막걸리 한 잔 하고 와서 여기 마이크 앞에 앉아서 두 분의 얼굴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편했습니다. 네. 그리고 톡토로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도 선배 오늘 같이 산책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이야기하면서 산책을 다시 곱씹고 또 계절에 대한 여러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이번 가을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네. 제철의 풍류를 제대로 누리는 법을 또 길게 익히고 싶으신, 배우고 싶으신 톡토로들은 진 선배의 꽃 클래스, 더 해화연, 인스타그램에서 더, THE, HEA, 화, HWA. 네, 이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진 선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둘레드 시간입니다. 오늘 진 선배와도 가을의 풍성한 먹거리,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둘레드도 맛있는 음식, 한식이 가득한 한식 요리책입니다. 저희 집에 검토를 바라는 책이 참 많이 들어와서 대부분은 거절을 하는데 이 책을 보고는 이 책이 도움이 될 사람들이 정말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 추천하고 싶어서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제목이 진짜 정직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설명대로예요. 제목대로가 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에게 여둘레드 의뢰를 해주신 분은 이 모녀 중에 따님이세요. 따님이신 최진주 작가님. 이 책에 들어간 다양한 음식의 그림과 조리 과정의 일러스트를 그리신 그림 작가이자 인형 작가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음식을 만드시는 요리하시는 어머니는 윤옥희 선생님이십니다. 이 표지에 보면은 다양한 음식 그림과 함께 이 음식을 만드는 요리 연구가인 어머니 윤옥희 선생님과 그림 그리는 따님 보들토로
최진주 작가님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두 분을 실제로 뵀거든요. 그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들 보면은 음식 그림들이 우리가 익히 아는 한식의 메뉴들이 그려져 있는데 진짜 잘 그리지 않았나요? 사진 같아요. 귀여우면서도 아주 사실감이 뛰어나서 생생하게 이 식재료와 음식들이 우리 눈앞에 실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책이 정말 친절합니다.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독특하게도 원래 영문판이 먼저 나왔대요. 한식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말 친절하게 이를테면 간장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집간장과 양조간장을 구분하는 것,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한식의 개념, 뭐 이를테면은 삼첩반상의 개념도 이 책 보고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삼첩반상, 오첩반상 이런 식으로 셀 때 반찬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 밥이나 국 그리고 김치는 포함을 시키지 않죠. 밥, 국, 찌개, 김치, 장을 제외한 나머지의 개수에 따라서 3, 5, 7, 9첩 그리고 12첩 반상은 궁에서만 차린다. 이런 것도 우리도 정확하게는 몰랐잖아요. 한식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아주 친절하고 쉽게 그림을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잖아요. 한식을 거의 50년 가까이 먹어온 사람인데도 잘 몰랐던 부분, 약간 모호하게 대충 알고 있던 부분을 정말 잘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저는 음식에 대해서 약간 기본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면은 선우 씨는 요리를 하잖아요. 네. 선우 씨한테도 이 책이 도움이 됐나요? 그럼요. 평소에 음식을 먹어오고 또 만들면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보기도 하고 알고 있기도 하지만 한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풍부한 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실생활에서 그냥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근데 이 책의 경우에는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라고 해서 좀 소박한 가족의 밥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이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는 아니세요. 한국음식과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고 박사님이세요. 조리 기능장이자 이학 박사. 연구소에서 한국 전통 음식, 특히 양반가 음식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해온 분이시고 세계 각국 요리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또 청와대 사랑채에서 한식 체험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셨던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식에 대해서 미처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나 일상적으로 누리기는 하지만 그 배경에 어떤 유래라거나 아니면 원래의 명칭, 조리법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소상하게 알려주는 그런 탄탄한 책입니다. 하나 씨 이 책을 읽고서 이번 마푸나루 새우젓 축제에 참여할 때 굉장한 이론적인 도움을 얻었다면서요? 좀 아는 척을 할 기회가 있었죠. 거기 앞에 먹거리 장터에서 선우 씨의 데뷔 무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여러 친구들이 왔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또 새우젓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중에 새우젓을 사러 갔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새우젓 종류에 오젓이 있고 육젓이 있고 추젓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여드레들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줄 수 있었죠. 야, 새우젓을 5월에 담그면 오젓이고 6월에 담그면 육젓, 가을에 담그면 추젓이다. 그러면 김장할 때는 어떤 새우젓을 사야 하죠? 육젓이죠. 육젓이 통통하거든요. 육젓이 가장 새우의 사이즈가 커서 김장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하고 오젓이나 추젓은 양념이나 반찬으로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 하다 말았구나. 원래 영문판이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친절한 책으로 나왔는데 영문판은 6쇄를 찍었대요.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고 전자책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 계신 톡토로들은 아마존을 통해서 또는 전자책을 통해서 이 영문판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한식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기에도 좋겠죠. 근데 이 책이 영문판으로 외국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독자들의 요청으로 한글판이 이어서 뒤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2022년에 식생활교육 우수 도서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번에 보들토로 최진주 작가님께서 저희에게 여두레들을 의뢰하게 된 계기는 최진주 작가님은 본인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라고 메일에 밝히셨어요. 근데 여둘톡을 열심히 듣다가 이 나데라의 감화를 받아서 용기를 내서 올해 초에 우수 문화상품, 이게 한국 문화의 가치를 담은 우수 문화상품을 지정하는 제도래요. 여기 지정 공모가 떴을 때 예전이었으면 지레 겁을 먹고 포기했을 텐데 이번에는 머릿속에 나대라 세 글자가 선명하게 막 깜빡이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대요. 그래서 도전을 했고 문화 콘텐츠, 만화책 부문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두레들을 의뢰를 해주셨고 저희는 이 책을 검토해보고 다른 어떤 책보다도 한식에 대해서 기본기를 탄탄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네. 요즘은 요리법을 유튜브 영상으로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같이 좀 성격이 급하거나 텍스트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좀 빠르게 파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하나씩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 책을 통해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실 수 있는 부분이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목차를 쭉 보면은 뭐 어떤 메뉴를 해 먹어야겠다. 내지는 그래 이런 거를 좀 이런 음식을 좀 먹고 싶다라는 게 떠오를 만큼 다양한 카테고리의 한식 메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또 다른 재료로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는 방식들을 책의 조리법 안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국물 내는 과정, 그리고 재료를 어떻게 다듬어서 넣어서 끓이면 되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시금치 대신에 아욱이라든가 근대, 얼갈이 배추 같은 야채를 사용해서 응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은 가지를 뻗어나가는 한식 메뉴들을 이 책을 보고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욱과 근대와 얼갈이 배추를 상세하게 그려놨잖아요. 식물 도감처럼. 그러니까 세밀화야, 세밀화. 맞아요. 세밀화라서 이걸 보면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우 씨가 영상보다 이 책이 더 편하다라고 말했는데 영상은 보다가 잠깐 멈추고 또 돌려보고 기다리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두 페이지 안에 재료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한테도 정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도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고 또 다시 한번 어떤 것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뭐가 중요한지 정말 맛있게 음식을 해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엇비슷한 계통의 한식 메뉴들이 어떻게 여기서 요 한 끗 차이로 다른 메뉴가 되고 또 이걸 응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를 첨가하면 이렇게 다른 계열의 음식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소고기 묵국이 간장 양념으로 맑은 게 기본이 있고 거기서 이제 경상도식으로 칼칼하게 빨갛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소고기와 무를 볶는 단계에서 고춧가루를 첨가하면 그런 빨간 소고기 묵국이 된다거나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 안 해보신 분 같으면은 마지막 단계에 고춧가루를 첨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볶는 단계에 넣으면 그렇게 된다라거나 아니면 소고기 묵국과 육개장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육개장의 경우에는 소고기 묵국에 채소를 듬뿍 넣으면 된다. 예를 들면 고사리라든가 숙주, 토란대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 야채가 많이 들어간 육개장이 된다. 이런 부분들을 계보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다른 요리책에서는 접하기 되게 어려운 아주 좋은 정보였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소고기 묵국과 육개장을 그 결과물로 구분은 할 수 있는데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이냐, 개념적 차이는 무엇이냐 이랬을 때는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외국인 대상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에게도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김치 담그는 법도 있고요. 그리고 계량이 정말 칼 같다고 합니다. 맞아요. 저는 보통 요리할 때 몇 큰술, 몇 작은 술 이런 단위를 쓰잖아요. 근데 그 단위에 대해서는 익숙했는데 한 큰술이 몇 작은 술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세 작은 술이라고 해요. 그 부분을 딱 짚어주는 요리책은 이 책이 처음이었습니다. 딸인 그림 작가 최진주 작가님이 2016년부터 지금 한 10년 가까이 어머니인 윤옥희 선생님이 소장으로 계신 한국요리와 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음식을 배우고 있다고 하죠. 근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정말 다양한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해 주었고 또 호기심도 많은 분이어서 왕성하게 다양한 것들을 왜 조리 기능장 이런 거 자격증도 국내에 있는 거 다 따셨대요. 맞아요. 한국에 뭐 9가지인가 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뭐 한식, 양식, 일식, 중식, 뭐 제과제빵 이런 자격증을 다 따셨대요. 그 보거 얘기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보거조리사 자격증을 따실 때 아직 자격증이 나온 상태가 아닌데 그걸 도전하는 과정에서 연습하면서 가족들에게 먹이셨다고 합니다. 불안해하면서 드셨다고. 잘못되면 큰일 나는 일이죠. 아유, 자신감이 있으셨겠죠. 근데 최진주 작가님은 한식을 그렇게까지 좋아하거나 관심이 크게 있거나 하지 않았었는데 어머니의 연구소에서 한식을 배우면서 점점 한식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는 음식이기도 하고 이 책을 통해서 최진주 작가님도 종종 요리를 해서 먹는데 딱 그 맛이 늘 일정하게 나고 또 쉽고 그러면서도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이 나기 때문에 본인부터가 이 책을 정말 많이 활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여들톡에 광고를 의뢰하는 것과 한편으로는 또 팝업 다이닝이 열렸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는 한식 음식들 중에서 가을철에 어울리는 코스로 구성을 해서 몇 타임을 신청을 받아서 식사를 쭉 할 수 있는 그런 반짝 식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반짝 음식점이 열렸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식사도 하고 윤옥희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근데 따님인 최진주 작가님, 그림 작가님이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의 분이라면 윤옥희 선생님은 너무 또 매력적으로 적극적이고 단단하면서 굉장히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엄마랑 말투 비슷하죠. 그러니까 경상도 출신이셔서 되게 뭐랄까 단호하고 좀 확신에 찬 말투이면서도 은은하게 웃음을 띠고 본인이 걸어온 이 음식 연구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요즘의 음식 문화나 하나하나의 메뉴와 식재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는데 대화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맞아요. 70대 중반이신데 정말 에너제틱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재밌는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지금도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음식을 만들고 내어주는 게 너무 즐겁다고 재미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에너지가 너무 저희에게도 좋은 인상이 남았고요. 이 책의 영문판을 처음 내고 나서 책이 가장 누구에게 필요할까? 어떤 사람들에게 가닿으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각국 문화원에 이 책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적극성이나 전략 같은 것도 굉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우 씨와 저도 먹으러 열심히 돌아다니곤 하기 때문에 이 다이닝 팝업에서 여러 코스로 음식이 나오는데 먹어보고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 씨는 뭐가 제일 맛있었나요? 다 맛있긴 했는데 일단 제일 처음에 에피타이저로 나온 대추 인삼죽과 나박김치가 있었잖아요. 근데 대추 인삼죽을 딱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이 팝업 다이닝이 가을 제철 재료들을 가지고 가을을 느끼는 그런 식사였잖아요.
근데 정말 인삼도 있고 대추도 있어. 설탕을 막 더 넣거나 하지 않았는데 그 두 재료의 맛만으로도 은은한 단맛과 인삼 특유의 그런 향긋함. 그게 너무 기분 좋게 느껴져서 아주 조화롭기도 하고 와, 내공이 굉장히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나왔던 나박김치도 너무너무 맛있었고 네. 그리고 저에게 아주 신기했던 경험은 그 물수란이라고도 불리는 계란채, 너비안이라든가 빈대떡이라든가 이런 것은 딴 데서도 먹어봤지만 저는 처음 먹어본 장르의 음식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잣을 갈아서 만든 국물에다가 수란을 넣어서 또 여러 문어 같은 것을 얇게 썰어서 해산물도 이렇게 들어있고 채소류도 들어있는데 약간 초절임 같은 게 돼 있는 그래서 수란을 으깨가지고 잣국물과 함께 그 해산물과 채소와 함께 떠서 먹는 작은 디시였는데 그냥 여러분 듣기로는 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정말 깨끗하면서도 담백하고 질감도 좋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구절판. 아, 구절판이 나왔는데 일단 시각적으로도 너무 예쁘잖아요. 외국인들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구절판을. 색색의 재료들을 각각 따로 익히고 다듬어서 계란지단이라든가 새우라든가 오이, 당근, 버섯, 소고기 이런 재료들이 가장자리에 판을 따라 돌아가게 배치가 되고 가운데에는 밀전병을 동그랗게 붙여서 쌓았는데 한 장 한 장이 붙지 말라고 또 섬세하게 잣가루를 뿌려주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앞접시에 전병을 올려서 재료를 싸서 먹는데 요런 거는 외국인들을 초대할 일이 있거나 식사 접대를 할 때 물론 손이 많이 가겠지만 하나 놓고서 천천히 식사하면서 와인 안주를 곁들여도 참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냄비밥도 나오고 삼색 나물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팝업 다이닝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손이 많이 갔겠다 싶었고 한식은 원래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재료를 정말 좋은 것들을 썼구나.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신경 썼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너무 귀한 식사를 했다. 맞아요. 그리고 속도 편안했고요. 그날 윤옥희 선생님이랑 나눈 대화도 참 즐거웠는데 요즘에 한식이 K푸드로 이렇게 외국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여쭤봤더니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한편으로는 떡볶이나 치킨이 너무 빨리 알려져서 인기를 많이 얻은 것 같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금 가볍고 대중적인 메뉴들은 외국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더 많이 먹는 본질적인 한식에 대해서도 좀 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식의 그 깊이와 높이도 정말 다양한데 그리고 계속 덧붙이셨죠. 아이 떡볶이와 치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런 깊이와 높이도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마음이 담긴 게 바로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윤옥희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로 쪽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여셨었대요. 산내들레. 근데 3년 운영을 하는 동안 일단 채산이 맞지가 않고 그 재료의 가격도 있고 또 그 수많은 손질, 인건비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미료 쓰지 않으면 그거 다 그 맛을 내기가 힘들다라고들 충고하는데 자존심상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조미료 쓰지 않고 만들고 하다가 일단 몸도 너무 힘들고 이게 채산이 맞지가 않고 그래서 3년 정도 운영하고 아주 큰 수업료를 내고 닫으셨다고 했죠. 한식의 재료 손질이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는데 문제는 사 먹는 사람들의 인식이 한식은 좀 싸고 양이 많아야 선택을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깔려 있어서 아마 업장을 운영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다. 그런 맥락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한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롭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책에 여러 메뉴들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냄비밥 짓는 것부터 나오는 그것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쌀의 종류 구분도 나오고요. 아유, 정말 기초부터 다져주는 그런 책이에요. 심지어 외국인들이 영문으로 읽었을 때 한식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보니까 누룽지가 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줘요. 누룽지에 물을 부으면 숭늉이 된다. 이보다 더 친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한식에 대한 지식을 다뤄주면서도 또 윤옥희 선생님과 최진주 작가님, 이 모녀 외에도 가족 구성원들이 또 만화의 등장인물처럼 장면 장면마다 나오고 있어요. 남편분이라든가 사위, 뭐 손주, 손녀들이 나와서 이 가족의 평범한 일상을 식생활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귀엽고 따뜻한 점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의 파전이다라고 하면서 어머니와 딸이 같이 막걸리를 곁들이는 뭐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생일마다 찰밥을 지어서 미역국이랑 같이 곁들인다. 이런 설명과 함께 찰밥에 들어가는 잡곡들을 어떻게 다른 시간 동안 불리면 되는지, 어떤 콩은 뭐 1시간 불리고 어떤 차조는 뭐 30분을 불리고 이런 차이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선우 씨 어머니께서 한 아니에스 형님께서 네. 선우 씨에게 레시피를 이렇게 손으로 적어서 주신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이제 졸업해서 처음으로 부엌이 있는 집에서 독립해서 살게 됐을 때 기초적인 한식 음식들을 어떻게 해 먹으면 된다고 엄마가 손글씨로 메모를 몇 장을 적어주셨어요. 뭐 미역국, 된장국,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들. 그리고 여름에는 오이랑 당근 같은 거를 썰어서 된장에 찍어 먹어라. 뭐 이런 건데 엄마 손글씨로 처음에 독립하는 저한테 적어준 조리법들이라 제가 한 30년 지난 지금까지도 안 버리고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취를 시작하거나 독립하는 자녀에게는 이 책 선물하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줘도 얼마든지 좋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코엑스 전체 행사장에서 ABC 홀 모두에서 아주 큰 2025 푸드위크 코리아 행사가 열립니다. 여기에 이 책을 가지고 윤옥희 선생님과 최진주 작가님이 출동을 하신다고 하죠. B홀 B1108 부스에서 이 책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책을 구입하실 수도 있고 윤옥희 작가님과 만나서 사인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 기간 중에서 10월 30일 목요일, 그러니까 두 번째 날이죠.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작가님이 가 계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톡토로들은 이때 방문해서 책도 구입하시고 사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윤옥희 선생님은 그 3시에서 5시까지 계시고 최진주 작가님은 행사 기간 내내 상주하신다고 하네요. 푸드위크 코리아 행사에 관심이 있으신 톡토로들은 이 책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코리안 마더스 이지 레시피스라고 영문으로 쓰고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언더바를 적으시면 계정이 뜨거든요. 이 계정 여기에 DM을 보내서 초대권을 신청해 주시면 한정된 수량이지만 보내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입장권은 네이버 예매에서 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초대권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DM을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행사장에서 책을 구매하시면은 책에 나와 있는 40가지 한식 요리가 그려진 일러스트 포스터와 책 속에 나온 그림으로 만든 스티커를 선물로 드리는데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이 스티커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진짜 정교하고 너무 이쁩니다. 신선로, 구절판, 김치 이런 그림들이 아주 조그만 사이즈의 스티커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거 노트북에다 붙여놓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몇 첩 반상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붙여가지고. 상차림이 가능하겠는데? 좋아하는 것들 쏙쏙 골라가지고. 관심 있는 톡토로들 코엑스에서 열리는 푸드위크 코리아 행사 초대받아서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은 러시아판으로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더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이 책이 세계로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우 씨, 네, 하나 씨. 오케스트라 데뷔 무대 정말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제가 비를 맞아가며 복식 호흡으로 앵콜도 크게 외치고 근데 앵콜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비가 잠시 멈추기도 했지만 빗발이 굵어지는 시간대들이 있어서 전체 출연팀들의 무대를 다 단축을 했습니다. 선우 씨가 퍼스트 플룻답게 지휘자님 바로 앞에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 마포구 유튜브 채널에도 그게 지금도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라이브로 생중계했던 영상을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1일차 합창제라고 보시면은, 왜냐면 저희 오케스트라 외에는 합창단들이 많이 출연을 하셔서 그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게 선우 씨가 여둘톡에서 들려주기도 했던 아바 메들리를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 곡과 또 다른 곡 한 곡이 빠졌죠. 저희 프로그램에서 시간 문제로. 톡토로 여러분, 11월 22일에 있는 마포 윈드 오케스트라의 정식 창단 공연에는 많이들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곡들을 이번 주부터 또 연습을 시작하니까요. 제가 11월 22일 공연에 시간이나 장소가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 축제에서 우산 쓰고 비옷 입고 저에게 인사 건네주신 많은 톡토로 여러분들 정말 반가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하와이 딜리버리 응감에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많은 톡토로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는 경험을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해본 게 처음인 것 같다라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고, 저희도 저희가 사랑하는 곡들을 특히 영상 중심으로 선곡해서 가져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0월 25일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 북앤 뮤직 페스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선우 씨와 제가 함께 하와이 딜리버리로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에 저는 10월 23일 목요일에 담양도서관에 갑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해드려서 톡토로 분들이 인근에서 신청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저녁 6시 반에 담양도서관에서 아무튼 리코더 북토크가 있고요. 그리고 10월 26일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양천 북페스티벌에서 저와 김온비 작가가 최선을 다하면 죽는다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행사는 야외 무대에서 진행되고 신정 내거리에 무대가 세워진다고 해요. 1시 반부터 현장에서 입장 팔찌와 헤드셋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야외 무대다 보니까 헤드셋을 끼고 토크를 듣는 형식이라고 하네요. 이날 근처에 계시는 양천구 인근의 톡토로들도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163화는 비 오는 날 좋아해? 편이었습니다. 원래 제목을 비 오는 날을 좋아하세요? 로 지었다가 좀 너무 촉촉한 것 같아서 좋아해?로 줄여봤죠. 트리포파리님께서 비 오는 날 아침 여둘톡을 듣고 요가하러 가는 길에 본 초등 여학생이 비를 맞으며 등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씌워줘야 하나 생각하다가 너무 당당하게 비를 즐기고 있어서 그냥 뒤에서 같이 가주었어요. 혹시 필요하면 도와주려고. 근데 그냥 비 맞고 싶은 날이었는지 학교로 신나게 들어가더라고요. 크크크크. 귀여웠어요. 부산은 이제 비가 그쳤어요. 날씨가 쌀쌀하네요. 다들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댓글로 저희가 노란 비옷 입은 강아지 얘기를 했잖아요. 노란 비옷을 입고 있는 트리포파리님네 강아지 자랑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우, 이런 좋은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실라의 톡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출근길에 여둘톡 듣는 라의 톡토로입니다. 종종 출근 준비할 때부터 듣기도 하는데요. 어제 몇 년 만에 가을 운동화를 사서 신고 나가려고 설렜다가 비가 와서 신발 뭐 신지 하던 차에 여둘톡을 듣고 크록스 신고 나갔습니다. 비 와서 차 막힐까봐 평소보다 5분 일찍 나오고 비 오는 날의 운치를 이야기하는 여둘톡과 함께하니 차 막힌다고 짜증나지 않고 억수로 즐거웠어요. 이 경상도 사투리로 아주 매우라는 뜻의 억수로도 사실 비가 억수로 내린다 하는 데서 유래한 말이죠.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따옴표를 쳐서 강조를 해주셨네요. 수정11님께서 선우 작가님 땡땡 감자 문대면 안 돼요. 크크 훅 들어오는 사투리라고 써주셨는데 놀랍게도 문대다는 표준어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뜻은 여기저기 마구 문지르다. 사투리를 쓴다면 문 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문대다가 아니라 문떼다. 톡토로드 감자 문 떼지 마이소. 그리고 DMSWL073님께서 에버랜드 T 익스프레스 타는데 딱 시작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기 시작해서 눈도 못 뜰 정도였어요. 다 끝나고 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젖었어요. 팬티까지. 정말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크크크크 하셨는데 무슨 이런 경험이 다 있나요? 그러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자체가 좀 혼을 쏙 빼놓는 경험인데 비까지 내렸다고 하니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셨겠네요. 기린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빗소리 이야기에 비 냄새도 덧붙이고 싶어요. 비 올 때 나는 흙냄새를 패트리코라고 한다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필수님의 노래 패트리코도 같이 들어보세요. 비 오는 소리, 냄새, 뽀얀 필터를 씌운 듯 채도가 낮아진 빛깔까지 떠올라요. 그리고 음원 서비스에서 이 곡을 찾으셨다면 음반 소개하는 글도 읽어주세요. 쑥스럽지만 제가 썼어요. 그리고 지난해에 덧붙인 추천도 하나 더 하고 갑니다. 송혜진 작가님의 전작들 리스트를 보며 무릎을 친 또 하나의 명작, 달콤한 나의 도시요. 현실적인 질감이 생생한 대사들이 빼어나 제 인생 드라마 목록에 있었는데 같은 작가님이시더라고요. 기회되면 한번 보세요. 최강희 배우님의 매력 최고작이기도 합니다. 라고 추천하셨네요. 은중과 상현을 쓰신 송혜진 작가님의 다른 작품을 추천해 주신 거네요. 네. 제가 어디서 읽었었는데 고양이나 강아지에 비해서 인간의 후각이 덜 예민한 편이지만 인간이 훨씬 더 예민하게 지각하는 냄새도 있다. 라면서 예를 들었던 게 흙먼지 냄새. 비가 처음 내리기 시작할 때 나는 그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인간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황피리의 데뷔 무대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를 해주시면서 레에르 톡토로님께서는 미운비라는 단어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그래 미운비가 있을 때가 있죠. 비는 많이 내리기는 했지만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서 준비한 곡을 연주하지 못한 것 외에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많은 톡토로들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재인 장님께서 학교 앞에서 엄마가 우산 들고 기다리는 친구를 늘 부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아침마다 우산을 꼬박꼬박 챙겨줬거든요. 이제는 저도 엄마가 되었고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아이를 데리러 가고 있어요. 다만 소나기가 내리는 날이면 축축하게 젖은 모습으로 아이를 기다리는 엄마지요. 우산을 깜빡해서 아이랑 나란히 비를 맞으며 귀가하는 엄마. 점점점. 제가 이런 엄마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귀엽습니다. 연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저는 방금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와 사인회를 갔다가 제가 살고 있는 곳인 강릉 주문진으로 가면서 오늘 느낀 기분을 잊지 않고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 강릉에서 영등포로 가면서 어찌나 설렜는지 몰라요.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저와 같은 톡토로 분들이 실제로 많이 앉아 계신 걸 보면서 연대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고요. 뮤직비디오 하나하나가 다 감각적이고 신선하면서 분위기가 모두 달라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맥주도 한잔 하면서 봐서 그런지 더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했고요. 작가님들이 중간중간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나
단톡방으로 톡토로 분들과 서로의 느낌을 얘기하는 것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갔어요. 사실 사인회 때 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작가님들 앞에 서니 오바스럽지만 그저 얼굴 벌개지고 눈물이 날 것 같이 떨리는 마음이 들어 감사합니다만 외치고 와서 너무 아쉬워요. 저는 여둘톡 덕분에 출퇴근길이 훨씬 행복해졌고 소풍 주제였을 때는 작가님들을 따라 소풍을 나가고 선우 작가님 따라 이전에 배웠던 플룻을 꺼내보기도 하고 집에서 쉬면서 하와이 딜리버리 아카이브를 듣고 작가님들 책을 읽습니다. 제가 중학교 담임을 맡고 있는데 조회 시간에 인생이 풍요로워지려면 예체능이 중요하다 등 작가님들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요즘 제 일상은 여둘톡 없이는 굴러가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톡토로는 작가님들 덕분에 행복하니까 작가님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톡토로들 덕분에 행복합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셨고 이렇게 강릉 주문진에서 오신 분, 대구에서 오신 분 등등 많이 계셨는데 다들 즐거운 시간 가지셨던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 메일도 하나 소개해 볼게요. 사인회는 처음이라 라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이토로입니다. 저는 오늘 친구 오일토로와 함께 하와이 딜리버리 3번째 음감회를 다녀왔어요. 그때 받은 사인회 번호가 52번, 51번이어서 이렇게 오이토로, 오일토로라고 이름을 붙여 메일을 써봅니다. 오일토로와 저는 여둘톡을 아주 즐겁게 듣고 있어요. 먼저 들은 사람이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리 4부작 재밌대. 우리 콘클라베 보러 가자. 맥파이 앤 타이거 티 마셔보고 싶지 않아? 하면 이번 여둘톡에 그거 나왔어? 하며 신나게 같이 해보죠. 다 큰 친구 둘이서도 여둘톡을 통해 매번 새롭게 놀거리가 생기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오일토로가 음감회 갈래? 하지 않겠어요? 설마 그 음감회인가 했는데 정말 그 음감회였습니다.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요. 제가 은중과 상현 회차를 좀 늦게 들어서 당연히 매진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비 오는 날 좋아해 회차를 먼저 듣고 언니들이 아직 자리 있다고 하셨다며 재빨리 예매해 주었어요. 언니들이랑 같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드디어 음감회 날 맥주와 책을 받아들고 우리 자리를 찾았는데 언니들 자리와 무척 가까운 거예요. 친구와 깍 하고 조용히 소리 지르며 무음의 짝짝꿍 박수를 쳤죠. 언니들이 앉아서 인사를 하시는데 팟캐스트에서 듣던 목소리랑 너무 똑같았어요. 저희가 다른 목소리로 평소와 팟캐스트를 하진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 그게 어찌나 신기하던지 의젓하게 앉아 언니들 설명이 곁들여진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속으로 쿵짝쿵짝 내적 댄스를 췄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빨리도 지나 음감회는 끝나고 책의 사인을 받으러 교보문고로 내려갔어요. 1번부터 30번까지 먼저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51번, 52번인 저희는 먼저 받으시는 분들을 살짝 구경했죠. 사인회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다른 분들 보고 배워두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책에 사인만 받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보다 길게. 오일토로와 저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나는 무슨 얘기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해 하다가 괜히 근처에 있던 책 몇 권을 들춰봤어요. 너무 긴장한 저희는 문구 코너를 구경하면서 차례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저희끼리도 얘기를 잘 못하고 이거 이쁘다. 그래, 예쁘네. 하고 혼잣말인지 서로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렸답니다. 사인을 받을 때 서로 사진을 찍어주자는 얘기도 했었는데 막상 차례가 되니 둘이 나란히 서서 공손히 두 손을 모으고 언니들의 말에 수줍게 대답을 하고 가만히 책을 받아 나왔어요. 사인회 출구에서 둘이 상기된 얼굴로 레고 인형처럼 차렷하고 잠깐 서 있다가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카페로 갔답니다. 단 것이 좀 들어가고 정신이 들고 나서야 나 언니한테 음감회 너무 재밌었다고 그리고 여둘톡도 잘 듣고 있다고 말을 못했어. 나 언니들 책 재밌게 읽고 있다고 어떤 부분이 좋았다고 말을 못했어.
그러고 보니 우리 사진도 못 찍었어. 하고 아쉬운 것들이 생각났죠. 이어서 우리 되게 어색하게 서 있다 왔어. 언니들이 우리 별로 재미도 없었는데 그냥 사인회 표가 생겨서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어쩌지? 하고 걱정도 했답니다. 우리가 사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렸던 걸까요? 티켓팅 비법처럼 사인회 참여 비법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친구와 작가님들은 힘드시겠다. 사인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랑 계속 인사 나누셔야 하잖아. 그런데 작가님들은 사인회 자주 하시니까 괜찮으시겠지? 외향인이시면 오히려 에너지를 더 얻으시지 않을까? 우리처럼 먼저 말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을 하실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사인을 할 일이야 없겠지만 언니들의 사인회 준비 비법이 있으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언니들에게 내향인 둘의 수줍어 말 못한 조용한 기쁨과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속삭이며 파워. 아, 오일토로 오이토로 이 친구분들 너무 귀여우시네요. 이 장면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희 매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뭘 그렇게 긴장을 하셨을까요? 너무 귀여우세요. 그러게. 저희는 보통 사인회 같은 거 하면서 톡토로들 만날 기회가 있을 때는 오늘 재밌으셨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뮤직비디오 상영을 했으니까 어떤 곡이 제일 마음에 드셨냐. 뭐 이런 얘기로 음악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맥주는 다 드셨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들톡 듣고 계신지 톡토로 이름이 있다면 무엇인지 뭐 저희에게 사연을 보낸 적이 있어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서 그것에 관련된 스몰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토로다. 몇 화 때 어떤 메일을 보냈던 사람이다. 아니면 저희가 지역으로 북토크를 갔을 때 어느 지역에서 만난 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반갑게 서로 근황을 업데이트하기도 합니다. 톡토로들이 저희 만나면 반가우신 것처럼 저희도 톡토로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오늘 행사가 어땠다. 아까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좋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먼저 건네주시면 저희와도 더 즐겁게 조금 더 긴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참고로 사인회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은 전체 다 안 하는 것으로 했어서 사진 촬영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음에 좀 시간이 넉넉한 행사에서 또 같이 사진도 찍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와이 딜리버리 음감회의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신 톡토로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대표로 5.15 토로님의 메일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메일 하나 읽어볼게요. 선우하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옹토로라고 합니다. 주황색을 좋아해서 비슷한 발음인 ONG를 넣어 이름을 지어봤어요. 저는 지난 봄부터 6개월 동안 해외 파견 근무를 다녀왔어요. 지금 이 글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쓰고 있습니다. 늘 듣기만 하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언니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사실 저는 영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운 좋게 해외 파견의 기회를 얻게 되어 그 컴플렉스를 이겨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했습니다. 처음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카페에서 Can I get your name? 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름 하나 대답하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절망스러웠죠. 그때는 그래 6개월 동안 있으면 자연스럽게 늘겠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이라 영어를 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카페와 식당을 다니다 보니 이제는 틀려도 일단 입을 떼고 문장의 리듬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주 가는 브루어리와 카페에서는 이름을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생겼고요. 글을 쓰는 도중에도 공항 안내방송으로 저를 찾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와 필요한 확인을 하고 카운터 직원에게 Perfect, Thank you for your support, Have a great day 라는 짧은 인사를 여유 있게 주고받으면서 괜히 뿌듯했답니다. 비약적인 발전은 아니지만 이제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번 6개월은 정성적인 성장뿐 아니라 정량적인 성취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모닝 페이지 쓰기, 일주일에 책 한 권 같은 계획을 세웠지만
솔직히 말해 한 달도 가지 못했어요. 그 대신 끝까지 꾸준히 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미국 남부 지역이라 한여름엔 체감 온도가 40도를 넘기도 했어요. 아이고. 그런 날씨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꿋꿋이 달렸습니다. 마지막 15일은 처음 세웠던 목표 거리를 채우기 위해 매일 10km씩 달리기도 했어요. 그 힘든 달리기를 함께 해준 건 다름 아닌 언니들과 톡토로들이었습니다. 언니들의 이야기와 톡토로들의 사연을 들으며 달리면서 혼자서 푸릇하고 웃기도 하고 뜨거운 햇살보다 눈시울이 더 뜨거워지곤 했어요. 특히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을 들었을 때는 달리기를 멈추고 땀을 닦는 척 눈물을 닦았던 기억이 납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이 문장에 완전히 제 마음을 꿰뚫렸어요. 또 155화 재미라는 불가사의한 동력 편에서 많은 걸 해봐야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라는 말에도 울컥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제가 6개월 동안 변한 게 없다는 불안 때문에 정량적 성취를 쫓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실패한 사람에게 360도 변하셨네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이 돌고 돌아 여러 경험을 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지만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돌고 돌아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길을 도는 동안 저는 한층 더 강해졌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를 달리며 느꼈던 이 감정은 앞으로 제 삶을 지탱해주는 단단한 힘이 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신 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옹토로 드림 하셨어요. 아유. 한국에 잘 돌아오셨겠죠? 환영합니다. 네, 옹토로님 지난 6개월 수고 많으셨고 겉으로 보기에 놀랄만한 변화나 성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리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풍뎅톡토로님의 메일입니다. 비 오는 날에 친절한 버스 기사님을 만나 버스 회사에 칭찬을 전달했어요. 기사님은 한 명 한 명 승객들에게 또렷하게 인사해 주시고 출발한다고 안내 후에 버스를 움직이셨어요. 빗물 때문에 미끄러우니 정차 후에 일어나 주시길 바란다고 안내하신 덕분에 안전하다는 감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차창에 붙은 버스 운수회사의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가서 의견을 남겼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이런 기사님들 덕분에 기분 좋아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기사님이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칭찬이나 감사를 전하는 경우는 적을 것 같았거든요. 민원이나 고객 게시판에도 칭찬보다는 불만사항을 표출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해야겠다. 여둘톡 정신을 떠올리면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점들을 작성해서 보냈어요. 기사님이 특정되어 심적으로든 물적으로든 보상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해당 버스가 특정 역에 정차한 시각도 적어서 보냈죠. 그리고 주말이 지난 후 월요일에 버스 회사 채널에서 반가운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인사고과에 반영하려고 하니 어느 방향의 버스인지 알려달라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님의 성의 어린 노력이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으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올려 다른 기사들이 본받도록 했다며 캡처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감동버스의 주인공으로 기사님이 소개됐더라고요. 앞으로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할 때 더욱 망설이지 않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언니들에게 메일을 쓰면서 생각해보니 단순히 기사님의 친절한 서비스가 좋았던 것뿐 아니라 제가 평소에 느끼던 아쉬움을 감싸주는 경험이라고 느껴서 더욱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빨리빨리 문화보다는 기다림을 허용하는 문화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거든요. 정차 후에 일어서라고 안내 문구가 적힌 버스는 많지만 실제로 미리 하차하려고 문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정차한 지 얼마 안 되어 금세 출발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승객들도 버스에 누군가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 지연이 발생하면 인상을 찌푸릴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눈치가 보여 미리 움직이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저는 지금은 마음 먹으면 버스 이동 중에도 균형을 잡고 움직일 수 있는 몸이지만 그렇지 않은 몸도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걸 자주 떠올려요. 저도 사고로 혹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몸이 되기도 할 테고요. 급출발, 급정거를 하는 기사님 몇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빠듯한 배차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춰서 운전해야 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는 했어요. 우리 사회의 개인들도 대중교통에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터라 제가 그날 만난 기사님의 언행이 안전한 문화를 만드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각자의 몸에 맞지 않는 속도로 서둘러야 한다는 조급함을 덜어주는 분위기가 곧 안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한 이야기를 누구보다 반가워해줄 언니들과 톡토로들이 있어 든든한 마음입니다.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풍뎅 톡토로 드림.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진짜 이게 쉽지 않은 게 컴플레인은 어떤 식으로든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했던 거, 나에게 불쾌했던 경험 이런 거는 어떻게든 표현해서 전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좋았던 거, 괜찮았던 거는 조용히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을 때 풍뎅토로님이 느낀 그런 승차 경험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기사님의 마음가짐,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도 높겠죠. 저 기사 신고해야겠다. 이런 말은 더 자주 하고 듣게 되지 않나요? 근데 저 기사님 칭찬해 드려야지 해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오면 생각나는 나의 첫 교통사고라고 하는 메일을 읽어볼게요. 163화 비 오는 날 좋아해를 듣고 사연을 보냅니다. 언니들이 비 오는 날 운전하시는 얘기를 하니 그날이 떠올라서요. 때는 2023년 4월 5일 식목일 아침. 그날은 보슬비가 내렸어요. 운전한 지 갓 2달 된 왕초보인 저는 이미 주차장을 나서면서부터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차 앞유리에 빗방울이 맺히기 시작하고 시야는 뿌얘지고 빨리 저걸 닦아야 하는데 갑자기 와이퍼 작동법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하던 그 순간 정지 신호를 보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계속 와이퍼 작동법을 찾고 있다가 그만 앞에 먼저 정지하고 있던 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네, 초보라 브레이크도 제대로 못 밟은 거였어요. 정말 살짝 부딪혔는데 제 느낌에는 무슨 천둥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 앞차 차주분이 내려서 이리저리 살피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그냥 보내드릴 수 없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와이퍼 작동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거의 울면서 부탁을 드렸고 정말 친절하게 제 차의 와이퍼를 작동시켜 주셨습니다. 뒷유리까지요. 꾸벅 인사를 하며 보내드리고 나서 덜덜 떨면서 회사까지 어떻게 운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둘톡 14화 그대여 장롱 속 면허를 꺼내라를 듣고 장롱 면허 15년 만에 용기 내서 운전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많이 떨지 않고요. 화요일 아침에는 여둘톡 새 에피소드 들을 생각에 더 즐겁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다 언니들 덕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니 두 분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늘 고맙습니다, 언니들. 은방울꽃을 좋아하는 은방울 톡토로 드림 하셨습니다. 아우, 큰 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이제 와이퍼 작동법은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비 오는 날이나 온도차가 많이 발생하는 날에 차 안에 습기가 어려가지고 유리창이 뿌옇게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어컨의 방향을 조절해서 습기를 빠른 시간에 강하게 틀어서 없애는 그런 방법도 미리 좀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분들은. 운전 톡토로들 중에서 앞유리 김 제거하는 거, 뒷유리에 열선 켜가지고 또 김 제거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차에는 다 그 버튼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중간에는 당황이 돼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도 갑자기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발 전에 좀 여유를 가지고 차가 정차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조절해서 조작을 익혀놓고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64화는 진선배와 함께하는 가을 산책이었습니다. 여둘애드는 한식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과 다양한 레시피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 책이었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